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뛴 겁니까? 사실 이제 소매 판매가 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강한 데이터가 나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나왔었고 간밤에 그다음 고ld만삭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그 두 CEO 모두 다 얘기를 한 것이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화되는 게 보인다. 토마스 바킨 연준의 이제 총재 같은 경우에 놀랍도록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나오는 발표되는 데이터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사실 만약에 소비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가장 안 좋게 볼 겁니다. 그는 정말 침체를 이미 들어가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뉴스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네, 좀 그렇습니다. 짚어볼게요. 네. 일단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뛴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관관계를. 네, 그 아마도 이제 소매 네. 판매 데이터를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이제 소매 판매가 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강한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모두의 그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부터 그 학자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서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번 달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9월부터가 이자 지급이 되는 거고 10월부터는 원금에 대해 가지고서도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일단 이자 지급이 재개가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봤었고 근데 또 월가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뭐 헤드라인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최근에 가솔린 가격이 좀 올랐으니 그럴 수 있다. 뭐 혹은 아니면은 근원 쪽에서 또 뭐 이제 그 자동차나 이런 소비가 파업이나 이런 거를 앞두고서 뭔가 소비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든지 해가지고 뭐 헤드라인만 좀 더 강하게 나올 거라 보든지 아니면 근원만 좀 더 강하게 나올 거라 보든지 이런 시기였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헤드라인도 그렇고 근원도 그렇고 모두 다 강하게 나온 데이터이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가 정말로 강하게 나왔다. 이고 그러다 보니 채권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 대단히 많이 반영을 했죠. 그러니까는 뭐 장기 모이들은 다 10bp 이상 금리가 올라가 버린 그래서 요거 자체가 경제 자체가 대단히 이제 그 재가속화가 되고 있어서 높은 금리가 장기간 이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거를 소매 판매 데이터는 충족시켜주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다인데 근데 사실 그런 것 치고서는 주식시장은 또 그렇게까지 그러게요. 반응은 아니었었고 네.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가지고서는 사실 또 간밤에는 요 영향만 있었다라고 100% 말하기는 그런 것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또 이스라엘이랑 네. 저 지역에 대해 가지고서 그 뭐 추가적인 폭격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가도 좀 뛰었고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 추가 제재 이런 것들도 나오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소매 판매 혼자서 올린 금리 수준은 아닐 터인데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이게 막 되게 강했다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럼 다른 이유들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간밤에 사실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해가지고 고객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소매 판매 네.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제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크레딧을 얼마나 내가지고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나왔었고 간밤에 그다음 고ld만삭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그 두 CEO 모두 다 얘기를 한 것이 자기네가 볼 때는 지금 그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화되는 게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데이터 자체는 높게 나온 게 맞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특히 이제 뭐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향후 2에서 4개 분기 정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네. 2에서 4개 분기에는 좀 눈에 띄게 하향되는 것이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바통을 받아가지고서 토마스 바킨 연준의 이제 총재 같은 경우에 여기가 원래 이제
지금 원래 좀 비리기적 성향이었다가 최근 한 몇 개월 동안은 매파적인 성향이 되게 보였다가 최근 한 2, 3주 정도 전부터는 다시 좀 중도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정말로 이제 그 놀랍도록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잘 나온 건 맞는데 근데 본인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에는 지금 나오는 발표되는 데이터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소비나 이런 것들의 둔화, 그 다음에 뭐 이게 더 나아가가지고서는 고용 쪽에서도 좀 둔화가 보이는 걸로 현장에 얘기를 드릴 때는 그런데 데이터가 나온 거에선 최근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렇잖아요. 뭐 소매 판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에서는 다른 부분에선 좀 약세가 보였는데 고용 순증이라는 거는 어쨌든 네. 예상을 상회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연준은 양방의 위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봐가지고서 신중하게 결정을 결국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일단 눈에 바로 닥친 거는 11월 회의거든요. 네. 11월 FOMC 회의인데 11월 FOMC 지금 회의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여전히 90% 정도가 동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11월 회의 때까지는 사실상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PC 물가 지수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근데 PC 물가 지수는 CPI하고 PPI 나오면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는 사실상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11월 1일 날에 이제 다음번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오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데이터는 거의 다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계속해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단 11월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강조를 하는 게 시중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것 자체가 연준이 마치 기준금리를 더 올린 것과 같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매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도 또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온 건 사실이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인데 근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일단 그렇다라고 하고 연준에서도 뭔가 이제 과잉 대응은 안 할 것으로 일단은 보이니까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괜찮다가 아니라 향후 몇 달 동안에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는 어쨌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시장의 반응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금 시장의 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뭐 정말 잘 나왔다라고 평가도 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수치상 그냥 숫자상으로 볼 때는 0.7이 나왔잖아요. 예상이 얼마였죠? 0.3이었으니까 두 배 네. 이상이 높게 나온 거니까 이건 뭐 정말 어떻게 변명할 여지 없이 정말 강하게 아직까지도 소비가 그리고 이게 6개월 연속이잖아요. 높게 나온 게.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도 이제 있을 거고 그래서 소비가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축률도 좀 줄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좀 줄지 않을까 했었는데 여전히 강하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쓰던 습관은 쉽게 못 버리잖아요. 일단은 일을 해서 벌고 있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 쪽에서 좀 망가지는 게 보이지 않으면 소비 쪽도 여전히 이렇게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시작 전부터 가야 되는 것이 네. 인플레이션은 낮춰야 되지만은 침체는 빠지기 싫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번 긴축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가장 좋은 길로 한번 가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소비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가장 안 좋게 볼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침체를 이제는 뭐 이미 들어가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제일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강하게 받쳐주면서 이제 고용에서의 뜨거움은 줄어들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잡혀주는 상황. 그래서 침체는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쏙 내려와줬으면 좋겠다인데 그 가는 과정을 그러면은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보면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령 소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인플레가 재자극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라고 해도 또 좀 강하게 나와야 되기는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인플레가 내려오고 이걸 기다리기도 전에 이미 경제가 침체로 빠져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요거는 그 데이터 자체가 너무 못 나와도 불만, 너무 잘 나와도 잠재적으로 불안한 거죠. 이거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못 잡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못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인데, 그러다 보니 너무 못 나오진 않고 어느 정도 괜찮은 숫자라는 걸 시장이 자꾸 원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균형점이 얼마이냐인데, 그거를 사실은 지나기 전에는 우리가 가정은 세워볼 수 있는데 완벽하게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사실 지금 뭐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충분히 좀 긴축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서는 강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또 어디에서는 약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니까 좀 기다리면서 그 균형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근데 시장에서는 나오는 데이터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지금 명확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일단은 11월은 건너뛰고 12월까지는 지켜보자. 나아가서는 사실 간밤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잘 나와서 그러면 연내 인상에 대한 페드 와치의 확률이 뭐 이제는 50% 이상이 됐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조금 올라간 거에 불과해서 오히려 50% 이상이 딱 나온 달이 내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지켜보자에 대해서 시장도 연준이 워낙 그런 인사들이 발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받아들여주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 서너 달치 정도는 더 보고서 그럼 진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나서 뭐 만약에 그때에도 너무 뜨겁다 하면은 연준은 더 나가는 길을 택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좀 여기에서 슬로우다운 될 부분들이 확실히 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더 보자. 인 것이고, 그 사이에서 지금 균형점을 두고서 계속 변동성은 큰 하루의 변동성은 큰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CPI 같은 경우, PPI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 CPI는 주거비가 높았었고 PPI랑 CPI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솔린 가격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거비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골수비가 대단히 비득이적인 의견을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온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봤었을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는 그거는 트렌드는 아직까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주거비 관련해 가지고서도 지금 뭐 데이터를 봤었을 때에는 다양하게 이거는 이제 좀 계속 약화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바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간밤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한 번에 데이터 발표했을 뿐이고 그 전에 좋은 데이터들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며, 그리고 PC 발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근원 나오게 되면은 아마 시장 예상치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7이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이 지난 최근의 회의에서 경제 전망 올리면서 그때 물가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근원 PC 같은 경우에 3.9를 처음에 이제 찍어놨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연말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 실제로 만약에 근원 PC에서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얽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에서 하나하나 나올 때에 이게 나오면은 뭐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난리가 나는데,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 사이에서 연준이 지금 얘기한 게 시장의 반응 자체가 그 자체가 연준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새로운 논리를 최근 몇 주간 많이 주입을 시켜놔서,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지금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 그게 이제 저는 뭐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몇 주 사이에 비둘기적인 의견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보스틱, 콜린스, 하커, 말씀하신 굴스비, 뭐 그 밖에도 좀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런 비둘기적인, 좀 완화적인, 또 신중한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게 가장 큰 영향이 일단 채권 금리 상승에 있는 겁니까? 이게 금리를 올린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준다라는 거에 동의를 많이들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네. 단기금리 쪽에서는 음. 크게 이슈가 안 생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금리. 네, 그러니까 연준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이 본인들이 영향을 가장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은 단기금리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본인들이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단기금리 시장이 연준의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근데 장기금리를 그 단기금리하고 엮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기금리 쪽은 아무래도 연준의 영향력이 점점점 뒤로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지금 중립금리에 대해 연준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뭐 박힌이 또 간밤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도 보지 못한 그런 동물과 같다. 중립금리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는 근데 그 장기금리를 단기금리하고 공식을 엮어버린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장기금리 쪽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 보면 그 자체가 우리 단기금리를 못 올리게 만든 요소가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니까는 중화가 되어버리는. 네, 근데 만약에 장기금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경제지표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조합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단기금리 쪽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단기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라는 것과도 사실은 같은 말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정반대 상황, 장기금리가 계속 자꾸 막 더 뛸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버리면 연준은 우리는 일단 몇 달 더 지켜볼 건데 그거 자체가 그러면 우리의 매파성을 깎아버리게 돼. 이렇게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원래 같으면은 연준이 뭐 QE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 장기금리에 대해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말로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시장이 처음에는 여기에 적응을 잘 못해 나가는 듯 보이다가 지금은 그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자꾸 이제 연준에서는 우리도 이제 요즘에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하나하나 가지고서 되게 말들이 많은데, 연준은 계속 강조하는 게 데이터의 총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나오는 데이터를 모두 다 다면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연준이 이번에 실수를 크게 했었잖아요. 처음에 금리를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근데 늦게 올리는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좀 실기했다는 평가가 많았죠. 네, 근데 초반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임이 너무 늦게 결정된 네. 것도 저는 그 요인이 제일 컸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근데 데이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실수를 저지른 가장 큰 요인은 딴 게 아니라 고용 데이터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당시에 그 이제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섰는데 21년 봄부터. 근데 그때 고용 데이터는 너무 약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고용 쪽이 아직까지 이제 그 불만족스럽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긴축해야 되는 시기를 점점 늦췄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놓고 보니까는 그 데이터가 모두 다 수정이 되었고, 수정이 되고 나서 보니 그때 당시 고용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거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해요. 그때 우리가 그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소프트 데이터도 우리가 봤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뭐 우리가 시장의 목소리 들어봤더니 데이터랑 좀 다르던데라든지, 데이터 내에서도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지만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아니면 데이터의 총체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자체가 본인들이 2년 전에 실수를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도 보고 결정하겠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나오는 데이터가 혼재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연준이 볼 때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거 하나 뭐 예를 들어 강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다음 매파성을 확 높여야 될 것이냐 하면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준 의원들이 지금 나오는 말들 자체는 2년 전에 그 본인들이 실기했던 거에 대한, 제가 볼 때에는 반상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연준은 굉장히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2018년도 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두려워했었어요. 한 번 더 올려도 과연 될까 했는데 한 번 더 올렸었고, 18년도 12월 달에요. 네. 그러고 나서 시장이 쭉 빠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는 1월 초에 파월 의장이 그에 대해 가지고서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는 시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연준파 무엇이든 다 하겠다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도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보면서 그것 자체가 자기네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가 뭐냐 하면, 사실은 또 연준이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 믹스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본인들의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크게 틀릴 위험들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가령 예를 들어 정말로 뭐 지금 골드만 CEO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 소매 판매가 확 줄어들 거냐, 안정화될 거냐, 그거는 가봐야 알죠, 사실. 네. 확실히 100%라고 얘기는 못하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지금 채택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에 크게 실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꼬리 위험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계속 기본에 깔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소프트 데이터나 시장의 반응이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보고 있다. 네, 라고 그렇습니다. 네, 봐야 되겠네요. 대표님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하락할 수 있는 쪽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굿이즈 배드뉴스라고 만약에 봤을 때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 금리가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좀 급등한다든가 이런 쪽이 주식의 하방 리스크라면 다른 쪽에서는 균형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해준다든가 또 한 축이 지금 실적이거든요. 생각보다 실적이 좀 괜찮게 네. 나오고들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간밤에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내놓는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도 딱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 현금 비중이 다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는 포지션 자체가 또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시장이 흔들리는 점을 반영을 해가지고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서 또 포지션이 보수적으로 더 변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걸 반영을 한 거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나머지 모든 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한 가지에서 긍정적으로 올라간 게 향후 기업들의 이 12개월 동안 어떻게 될 것 같냐에 대해서는 그 매니저들의 조사 결과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랑 똑같거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안 좋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봤는데 실적은 예상보다는 잘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는 과거 5년이나 10년 평균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그런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다음 기업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가 뭔가 그 매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거에서는 좀 두려운 것들이 있다는 게 이게 혼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위원들도 자꾸 이걸 섞어 가지고서 현장 반응하고 묶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실적이 네. 3개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미국 기준으로 했다가 이번 분기는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날 거거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은 지금 예상이 그냥 그대로만 가게 되어도 이제는 거의 뭐 그 이제 실적의 상향이 그러니까는 더 가파르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실을 좀 더 봐야 될 필요도 이거는 뭐 합쳐서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실적. 실적이. 네. 그러니까 그 뭐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좋다라는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 금리가 몇 % 이상 가면은 세상이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얘기 하면서도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좀 이게 웃긴 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더 완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게 되게 다른데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플레예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때문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그 부분은 인플레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건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데이터들에서는 내려가는 트렌드가 계속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원래는 중동만의 문제로 보였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쪽으로 또 건드려 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뭐 100불 간다고 얘기할 때는 옐런 장관이
전략적 비축력 얘기를 맞습니다. 꺼내면서 네. 이쪽에서도 뭔가 되게 상방에 대해서는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복합적으로 결국은 저는 연준의 말이 지금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몇 달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는 결국엔 기업 실적이다인데 네. 사실은 실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뭐 가령 우리나 대만이나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출의 좀 선행 데이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가령 미국의 재고나 이런 것들은 또 전년 동기 대비 재고가 간밤에 나왔는데 재고 증가율이 이제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고도 정말 많이 줄여놨고 그리고 그 신규 주문 재고 대비해 가지고서 그 이제 강도도 보면 신규 주문 강도가 더 높단 말이죠. 네. 이러면 보통 우리 수출이 그 다음에 따라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한쪽에서는 너무 안 좋은 걸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왜 완화가 덜 나타나지 이런 게 섞여 있는데 그 중간의 경로로 가야 되니까 되게 어렵다.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 사이 정도에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그래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그 회복 근데 너무 과열은 되지 않는 그 데이터에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는 하나 몇 달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뭐 그게 제일 중요한 점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또 나올 테슬라, 넷플릭스 뭐 실적 비롯해서 빅테크 실적들도 이제 쭉쭉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뭐 지금까지 나온 실적들도 괜찮고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뭐 실적 전망도 좀 상향되고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계속되고 있고 저희 방송 중에도 속보로 전해진 내용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만 방문하기로 하고 뭐 요르단행은 연기했다. 4자 회담이 바이든 방문 직전에 뭐 취소됐다. 이런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이쪽은 변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쟁은 뭐 제가 사실은 뭐 네.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요거는 정치 쪽은 뭐 말씀드리기 네, 어려운 네. 부분이고 맞습니다. 다만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유가 쪽이다라는 유가. 거고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유가 쪽에 봐가지고서는 뭐 예를 들어 정말로 최악의 그 뭐 중동 전쟁까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에서는 본인들의 카드를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잠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 쪽에서도 너무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일단은 저는 뭐 가격에 반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거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일 것이다. 이고 뭐 초반에 지금 금융사들 위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사들에 대한 우려는 정말 컸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그래요. 있다라는 점이 저는 뭐 그래도 뭐 기대 구석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고요. 86번가 정광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